지난 23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디올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데베키, 안냐 테일러-조이, 제냐 오르테가 같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참석했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블랙핑크의 지수였습니다. 자동차로 행사장 바로 앞까지 온 지수는 디올의 수석 부사장인 올리비에 비알로브스의 환대를 받았는데요. 다른 셀럽들이 누구의 마중도 없이 걸어서 도착한 곳에 비추어 보면 디올이 지수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준 셈이죠. 지수에게 몰려든 기자들 때문에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프랑스의 마케팅 플랫폼 레프티는 이번 디올 컬렉션에 참석한 지수의 미디어 가치를 무려 4,450만 달러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미디어 가치의 26%를 지수 혼자서 담당한 수치였죠. 디올이 지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전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쇼에는 하이브 소속 7인조 보이그룹 엔하이픈이 참석했습니다. 엔하이픈은 가는 곳마다 구름 팬들을 몰고 다녔는데요. 프랑스의 마케팅 플랫폼 레프티는 엔하이픈이 700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한 모든 셀럽을 통틀어 1위에 달하는 수치였죠. 지수와 엔하이픈은 각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 자격으로 패션쇼에 참가했는데요. 최근 K-팝 아이돌들이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버린 모양새예요. 앰버서더라는 건 광고 모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광고 모델이 하나의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이라면 앰버서더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앰버서더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로컬이냐 글로벌이냐에 따라서도 급이 나뉘어지고요. 앰버서더보다 상위 개념인 뮤즈도 있습니다. 뮤즈라는 건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지수가 디올의 뮤즈이기도 하죠. 물론 광고 모델이면서 앰버서더가 될 수도 있고 각 브랜드에서만 쓰이는 고유의 명칭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급이 높다,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뭐 대충 이런 뜻이다. 2016년 빅뱅의 GD가 아시아스타 최초로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에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GD가 비록 아시아에서는 슈퍼스타였지만 글로벌 인지도는 떨어졌던 데다가 애초에 K-팝이라는 게 아시아인들만 소비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등장하면서 K-팝의 소비층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GD가 앰버서더로 선정된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방탄소년단이 미국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방탄의 인기를 비틀즈에 견줄 정도로 미국 소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블랙핑크 역시도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전 지구급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K-팝이란 장르가 마이너한 오타쿠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부셔지고 메이저리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샤넬의 성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명품 업체들이 K-팝 아이돌들을 주목한 것은 단순히 그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엔 K-팝 특유의 강력한 팬덤 문화와 급부상한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비즈니스에 활용한 천재적인 K-팝 기획사들도 있었죠. K-팝 기획사들은 그룹이 데뷔하기 전부터 연습생들의 활동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팬클럽에게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고 팬사인회와 팬미팅 같은 팬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개최하죠. 팬클럽에 가입하면 콘서트 티켓팅에 우선순위를 갖는 건 물론이고 팬들만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주고받으면서 스타들과 끈끈한 내적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스타와 팬 간의 지지관계를 넘어 한몸이 되는 순간이죠. 때문에 K-팝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내 손으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컬트적인 팬덤 문화는 유튜브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만나면서 시너지가 폭발해버렸습니다. K-팝 기획사들은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안무 동영상이나 리얼리티, 브이로그 등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컨텐츠를 매일같이 폭탄처럼 투하하고 팬들은 이것을 다시 쇼츠나 릴스로 재생산해서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TV나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거나 유튜버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리액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팬들 스스로가 최전방 영업사원 역할을 자처합니다. 보그 비즈니스는 레프티의 데이터를 인용해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 참여율이 4.62%라면서 이는 평균 2에서 2.5%인 다른 셀럽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밀라노 남성 패션 위크의 인플루언서 탑10에 K-팝 아이돌들이 4팀이나 있었는데요. K-팝 아이돌들이 패션쇼에 등장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팬들과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그들이 착용하거나 포스팅한 제품들은 품절이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제니가 포스팅한 캘빈 클라인의 사진 단 한 장의 금전적 가치는 28억. 천문학적인 모델료와 제작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는 것보다 K-팝 스타들의 딸깍 한 방이 더 영향력을 발휘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 저물고 소셜미디어가 마케팅의 주요 무대로 바뀐 바로 그 시점에 동양과 서양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소셜미디어 폭격기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명품 업체들에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된 것도 K-팝 아이돌들과 제휴를 하는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명품 소비 상위 10개국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유일하게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곳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아시아 3국이었는데요.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 중인 아시아의 경제력과 함께 아시아 특유의 과시문화가 섞인 결과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더 놀랍습니다. 로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 1인당 명품 소비액 325달러를 기록해 2위, 3위인 미국과 중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명품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버버리나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몽클레르 같은 업체들은 전 세계 매출의 10% 이상을 한국이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눈물나게 고마울 수밖에 없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명품 업체들이 한국에 들이는 공이 대단해졌습니다. 2015년 디올은 청담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이화여대에서 패션쇼를 열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이 패션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수동에 컨셉 스토어까지 오픈해서 인스타 성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구찌는 서울에 단독 매장을 낸 지 28년 만인 2021년 이태원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을 오픈했는데요. 이곳엔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는 구찌 오스테리아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한국의 상징 경복궁에 런웨이를 깔고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했죠. 명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역시도 작년에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때 신동빈, 정지선, 이부진, 홍라이 등 평소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던 재계 관계자들이 총 출동하는 진귀한 장면도 포착됐죠. 그리고 얼마 뒤 루이비통은 한강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톰 브라운과 몽클레르는 한국 유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이 명품 소비시장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되겠죠. 때문에 한국과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K-팝 스타들과 엠버서더 계약을 맺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아직 뜨기 전에 K-팝 아이돌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방탄과 블랙핑크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난 뒤에야 명품 업체들과 엠버서더 계약을 맺었던 반면 소위 4세대라 불리는 신인 아이돌들은 데뷔하자마자 엠버서더로 활동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사실 이 엠버서더라는 게 광고 모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액수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때문에 명품 업체 입장에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그렇다고 K-팝 아이돌들이 명품 업체들과 노예 계약을 맺고 이용만 당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로서는 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발탁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품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신들에게 투사시킬 수도 있죠.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스타가 어떤 브랜드와 엠버서더 계약을 맺었는지를 가지고 누가 더 윗급인지 열띤 키보드 배틀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끝나누기에 열광하는 10대, 20대가 주요 팬층인 아이돌들에게는 명품의 엠버서더인가 아닌가도 매우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팝 스타들과 제휴하는 것이 명품 업체들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명품 시장이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신기를 거스리는 외국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보이콧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나 과도한 애국주의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버버리는 중국의 가족을 우울하게 묘사했다고 비난을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불가리는 홈페이지에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를 표기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것이 마치 대만을 독립국처럼 묘사한 것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고 불가리는 서둘러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올은 못생긴 중국인을 모델로 썼다는 억까 아닌 억까를 당해야만 했죠. 스웨덴 국립중국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78건의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매년 13건의 불매운동이 일어난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중에 3분의 1이 중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불매운동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졌다는 건 매우 유명한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걸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이 중국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중국 당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난 2021년 중국 당국에서는 여성스러운 남성 아이돌들을 뜻하는 양파오의 TV 출연을 규제함과 동시에 이른바 혼란스러운 팬덤
팬덤이라고 규정지은 아이돌들의 팬덤 문화를 조처하겠다면서 일부 팬클럽 사이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조치는 겉으로만 보면 자국의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K-팝 문화를 철저히 금지시키겠다는 속내도 담겨져 있는데요. 때문에 명품 업체들이 K-팝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쓰는 것은 중국 정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들과 K-팝 스타들의 앰버서더 관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헐리우드 스타와 K-팝 스타를 제외하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셀럽들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파리와 밀라노 패션쇼에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 K-팝 스타들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흥미롭게 지켜보자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